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를 더 쉽게 풀어드리는 더 뉴스 시작합니다. 최근 국민의힘 지도부의 발언이 논란이 되고 또 당 안팎에서 비판이 제기되자 김기현 당대표가 책임을 묻겠다면서 공개 경고장을 날렸습니다. 오늘은 국회의원 수 축소와 민주당 의원들의 방위를 놓고서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잠시 뒤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강남 학원가에서 마약 음료를 학생들에게 먹이고 부모를 협박하는 범죄가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범죄 수법과 함께 앞으로의 경찰 수사 방향 또 대책까지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공사 현장에서 노동자가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 첫 유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해당 건설 현장의 원청업체 건설사 대표에게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이 부산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조 씨의 어머니인 정경심 교수에 대한 형사 판결 등을 통해 입학 취소 사유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가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감시 체계는 신뢰할 만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출 지지 대응단 소속의 의원 4명은 오늘 일본을 방문했습니다. 서울 방이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불이 나 입주민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건물 안에 있던 8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고 11명은 구조됐습니다. 오늘 새벽 중부 내륙 고속도로에서 관광버스가 화물차 세대를 잇따라 추돌해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관광버스가 고속도로를 역주행한 것으로 보고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월 시행됐죠. 중대재해처벌법 제1호 판결이 나왔습니다. 원청 대표이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의정부 지방법원 고양지원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청 A건설사 대표 정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원청 법인에도 벌금 3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재판부는 업무상 의무를 일부만 이행했더라도 발생하지 않았을 사고였다면서 양측이 선고 전에 합의했고 유족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을 고려했다면서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정 씨 등은 지난해 5월 경기 고양시 요양병원 증축 공사 현장에서 40대 하청업체 노동자가 안전장치 없이 94kg에 달하는 철근을 옮기다 5층 높이에서 추락해 숨진 것과 관련해 안전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정 씨의 변호인은 재판이 끝난 뒤 취재진에게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하며 항소 여부는 면밀하게 검토해서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에 대한 부산대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오늘 오전에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조 씨의 어머니인 정경심 교수에 대한 형사 판결 등을 통해서 입학 취소 사유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차상은 기자. 네, 부산입니다. 네, 법원의 선고 내용을 자세히 정리해 주시죠. 네, 조민 씨가 부산대를 상대로 낸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부산대가 지난해 4월 조 씨의 입학을 취소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미입니다. 재판부는 부산대가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절차, 그러니까 조 씨에 대한 사전 통지와 의견 청취, 청문 등을 모두 거쳤고 학교 규칙에 따라 입학 전형 공정관리위원회 등의 의결을 거쳐 처분을 신중하게 결정했다며 절차상의 하자가 없다고 봤습니다. 또 입학 취소 처분의 사유가 된 조 씨의 허위 경력과 위조가 된 표창장에 대해서는 어머니인 정경심 교수의 형사 판결을 통해 충분히 인정된다며 처분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조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조 씨 측은 부산대가 재량권을 일탈하고 남용했다고도 주장했지만 이 역시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판결에 따라 조 씨는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졸업생 신분을 잃게 됐습니다. 법원 결정에 따라 조 씨가 이번 소송의 판결문을 받고 30일이 지난 날부터 입학 취소가 적용됩니다. 조 씨의 항소 여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조 씨는 이번 판결에 대한 입장문을 SNS에 올렸습니다. 판결이 나기 전부터 의사로서의 모든 수익 활동을 포기하고 의료 봉사를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은 법적으로 싸우되 의사면허가 살아있는 동안 사회에 환원하는 마음으로 봉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부산대는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짧게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부산에서 YTN 차상은입니다. 이번 법원의 판결에 따라 보건복지부도 의사 면허 취소 절차에 곧 착수할 것으로 보입니다. 복지부는 1심 선고일 이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입학 취소 처분 집행정지 효력이 유지되며 1심 판결 2주 안에 항소하지 않으면 1심 판결로 조 씨의 입학 취소가 확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조 씨의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가 확정되면 행정절차법에 따라 의사 면허 취소 처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즉 조 씨는 1심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뒤에는 입학 무효와 함께 의전원 졸업생 신분도 잃게 되며 30일이 되기 전에 양측 모두 항소를 포기해 판결이 확정되면 그날로부터 입학 취소는 확정됩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총선 승리의 장애 요인이 되면 누구든 엄정 책임을 물을 것이라면서 기강잡기에 나섰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일부 의원들은 오늘 일본에 직접 가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와 관련한 우려를 전달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승환 기자. 네, 국회입니다. 오늘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공개적으로 이딴 발언 논란을 질타했죠? 네, 김기현 대표는 최고위회의에서 이 시각 이후 당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언행에 대해 대표의 권한을 엄격히 행사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발언 논란으로 오늘 불참한 김재원 최고위원에 이어 조수진 최고위원까지 실언 논란이 일자 김 대표가 작심 발언을 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지금 당이 비상 상황입니다. 비장한 각오로 임해야 합니다. 총선 승리를 위해 장애 요인이 되면 누구든지 엄정한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조수진 최고위원은 회의 뒤 취재진과 만나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면서도 발언의 맥락이 왜곡되지 않았으면 한다고 해명했습니다. 정쟁화되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유감입니다만 저부터가 어떤 논란도 빚지 않기 위해서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은 이틀 연속 두 분야 당정 논의를 이어가며 민심 잡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오전에 진행된 전기, 가스요금 인상 민당정 간담회 뒤 박대출 정책위 의장은 한전과 가스공사가 오는 2026년까지 28조 원 규모의 자구 누력 계획을 보고했다면서 국민이 그만하면 됐다고 할 때까지 뼈와 살을 깎는 구조조정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이번에 민주당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아침에 의원들이 일본으로 출국했죠? 네, 민주당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출 저지대응단 소속 의원 4명은 오늘 출근했습니다. 오후엔 후쿠시마 원전을 관리하는 도쿄전력 본사를 찾아서 의원단 명의로 자료 요청서를 전달하고 내일은 후쿠시마 현지를 방문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의 여러 문제, 그리고 또한 수산업의 피해, 어민들의 생존권의 문제가 달려있는 우려를 일본에 가서 분명하게 전달하고 오겠습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민주당 의원들의 일본 방문과 관련해 어렵게 정상화의 물꼬를 튼 한일 관계를 또다시 경색시키려는 불순한 의도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의 후쿠시마 방문은 국익을 해치고 국격을 훼손할 것이 분명합니다. 지금이라도 방일 계획을 취소하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부터는 선거제도 개편을 위한 국회 전원위원회 논의가 시작이 되는데요. 오늘 여당에서는 의원 정수 축소 문제를 꺼내 들었다고요? 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여론조사를 근거로 국민이 의원수 축소를 요구한다면서 현재 300명인 의원 정수를 최소 30석 이상, 그러니까 270석 아래로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회에 대한 신뢰가 회복되지 않고 있는 마당에 신뢰 회복을 위한 특권 내려놓기조차 없이 선거제도만 개편하자는 것은 국민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4.5 재보궐선거 김 대표의 지역구인 울산에서 민주당 후보가 기초의원에 당선되자 의원 정수 축소를 말하느냐고 비판했습니다. 4.5 재보궐선거 김 대표의 지역구인 울산에서 민주당 후보가 기초의원에 당선되자 의원 정수 축소를 말하느냐고 비판했습니다. 4.5 재보궐선거 김 대표의 지역구인 울산에서 민주당 후보가 기초의원에 당선되자 의원 정수 축소를 말하느냐고 비판했습니다.
정치적으로 어려울 때마다 마치 우원정수가 무슨 약방의 감초인 양 이렇게 꺼내 쓰는 거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일단 여야가 다음 주 전원위원회에 올린 선거제 개편 결의안 3가지에 모두 현행 300석 유지가 담겨 있어서 의원 정수 축소 문제도 본격적으로 다뤄질지가 관심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김승환입니다. 국제원자력기구가 일본 당국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감시 체계에 대해서 신뢰할 만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오염수 방류에 따른 영향을 살펴보는 방사선 환경영향 평가는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김원배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는 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 내 오염수의 처리 과정을 검증하기 위해 전문가들이 현장 조사를 벌인 내용을 토대로 작성된 4차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이번 4차 보고서는 도쿄전력 등 일본 당국이 해양수 방류 과정을 모니터링하는 체계를 검증 평가하는 데 많은 부분을 할애했습니다. 일본 측이 IAEA의 요구에 따라 보완한 정보를 바탕으로 도쿄전력이 오염수 방류 후 환경에 대한 영향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세워둔 프로그램이 신뢰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지속 가능한 방사선 보호 체계를 갖추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IAEA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모니터링 계획을 보완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는 평가도 내렸습니다. 이런 계획에 대해서는 기술적으로 더 검토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보고서에 실렸습니다. 그러나 보고서는 관련된 일부 사항에 대해서는 일본 측의 보충 설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방류 후의 방사성 물질의 영향을 따져보는 계획 가운데 해안 3km 근해에서 잡힌 물고기 섭취량을 제외한 데 대한 더 개선된 설명이 요구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생물체 내 유기결합 3중 수소 형성 과정의 불확실성에 대해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환경영향 시뮬레이션 영역의 경계에 있는 해수에서 요오드, 탄소 등 잔류 핵종의 농도 추정치 등도 요구했습니다. 보고서는 이 같은 보충 설명 요구가 도쿄전력이 IAEA의 국제안전표준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영향을 줄 것이 아니며 전문가들이 도쿄전력이 세운 계획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IAEA는 일본이 올해 안에 방류를 개시하기 전까지 최종 보고서를 발표하겠다는 계획입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업가 아내에게서 돈을 받은 구체적 정황이 공소장에 담겼습니다. YTN이 확보한 공소장을 보면 검찰은 노 의원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지난 2020년 2월 사업가 박모 씨의 아내 조모 씨를 만나 현금 2천만 원이 들어있는 종이 상자를 받고 공감 정치로 보답하겠다는 취지로 조 씨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고 적었습니다. 한 친목 모임에서 노 의원을 만나 친분을 쌓기 시작한 조 씨는 그 대가로 박 씨의 발전소 납품 사업과 관련해 공무원을 연결해달라며 청탁한 걸로 조사됐습니다. 노 의원은 지난 2020년 2월부터 12월까지 박 씨로부터 사업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총선과 민주당 전당대회 비용 등의 명목으로 5차례에 걸쳐 6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달 29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장동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개발이익 282억 원을 배당받은 천화동인 6호 소유자를 상대로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3부는 오늘 오전부터 천화동인 6호 실소유자 조모 씨와 명의자 조모 변호사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에 수사팀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조 씨는 대장동 개발 사업 초기 부산저축은행 대출을 불법 알선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았고 당시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조 씨를 변호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용산 집무실에서 김형두 헌법재판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했습니다. 중도 성향으로 평가받는 김형두 헌법재판관은 이선혜 전 재판관의 후임으로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명했고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 임명하는 재판관입니다.
윤 대통령은 임명장 수여식에 앞서 6년 임기를 마치고 지난달 28일 퇴임한 이선혜 전 헌법재판관에게 청조 근정 훈장을 수여했습니다. 어제 2명의 사상자를 낸 경기도 성남 분당의 정자교 말고도 탄천의 다른 다리인 불정교와 순회교 역시 통제된 상태입니다. 통제는 일주일 정도 이어질 걸로 보이는데요. 성남시는 어제부터 사고 현장과 문제가 발견된 다른 교량을 대상으로 정밀 안전 점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취재 기자 나가 있습니다. 강민경 기자. 네,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교 사고 현장 앞에 나와 있습니다. 네, 어제 무너진 정자교의 정밀 안전 진단 언제 이뤄집니까? 네, 붕괴 사고로 2명의 사상자가 나온 이곳 정자교에 대한 정밀 안전 진단은 내일부터 시작해서 다음 주 수요일인 오는 12일에 점검을 마칠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분당 탄천의 다른 어떤 다리들에서도 크고 작은 여러 문제가 발견돼서 성남시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곳에서 900m 떨어져 있는 불정교는 집안 침하 현상이 확인돼 교통이 통제됐고요. 1.7km 거리에 있는 순회교도 인도가 기울어졌다는 민원이 접수돼서 보행로를 차단한 상태입니다. 분당 탄천의 교량들은 대부분 1990년대 초 신도시 조성과 함께 건설돼서 지어진 지 30년 가까이 됐는데요. 분당 교량의 80%에 해당하는 16개의 다리 보행로 아래에 지지대가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성남시장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한 16개 정도가 이 교량의 보행 전용 도에 지지 버팀 다리가 없어서 항시 그런 위험이 있을 수 있다 생각을 해서 성남시는 이렇게 문제가 발견된 4개 다리를 대상으로 오늘부터 정밀 안전 진단에 들어갔는데요. 이 가운데 정자교와 불정교, 순회교 등에서 이루어지는 통제는 안전진단이 끝나는 오는 12일까지는 이어질 예정입니다. 성남시는 또 시 전체 211개 교량에 대해서도 차례로 긴급 안전진단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전담 수사팀도 꾸려졌는데 현재 수사 상황 어떻습니까? 네, 어제 38명 규모의 전담 수사팀을 꾸린 경찰은 어제 바로 이 다리 관리 책임자인 분당구청의 교량 담당자 2명을 불러서 관련 조사를 이어갔습니다. 정자교가 지난해 정기 안전점검에서 양호하다는 판정을 받은 배경과 그동안의 안전정비 그리고 보수 과정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안전점검과 보수공사를 한 업체의 관계자 역시 소환할 예정입니다. 수사팀은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법은 교량 같은 공중이용시설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를 중대시민재해로 규정해서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법리적으로는 지자체장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경찰은 사고가 난 정자교가 중대시민재해 적용 대상이라고 파악했습니다. 법 적용 여부 등을 정확히 따져보기 위해 경찰은 조만간 국과수 등과 함께 사고 현장에 대한 합동 감식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교 사고 현장 앞에서 YTN 강민경입니다. 서울 송파구에 있는 고층 오피스텔에서 불이 나 8명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오늘 오전 9시 40분쯤 서울 방이동에 있는 17층짜리 오피스텔 6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8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고 11명이 구조됐습니다. 또 주민 10여 명이 스스로 대피했습니다. 소방당국은 한때 1개 소방서 인력을 모두 투입하는 대응 1단계를 발령해서 진화 작업에 나섰고 불은 2시간여 만에 모두 꺼졌습니다. 오늘 새벽 5시 40분쯤 중부 내륙고속도로 서울 방향 여주 분기점 인근에서 관광버스 한 대가 화물차 3대를 잇따라 추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60대 버스 운전자 A씨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고 화물차 운전자 3명도 다쳤습니다. 관광버스는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은 뒤 방향이 틀어져 역주행하고 있었고 한 1차로에서 마주오던 화물차를 추돌하고 2차로로 튕겨나간 뒤 화물차 2대를 연달아 들이받은 걸로 조사됐습니다. 강남 납치 살인 사건의 주범 이경우가 이 사건의 배우로 지목받은 유모 씨 부부에게 보낸 메시지를 YTN이 단독으로 입수했습니다.
돈을 빌려주면 행동으로 보답하겠다 이런 내용이었는데요. 경찰은 주범 이경우가 일했던 곳이자 유 씨 부부의 변호를 맡은 변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안동준 기자. 네, 사회일부입니다. 네, 이경우가 보낸 메시지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네, 서울 강남 납치살인 사건의 주범 이경우가 지난 2021년 9월 1일 보낸 메시지를 YTN이 입수했는데요. 이 사건 배우로 의심받고 있는 인물이자 어제 살인 교사 혐의로 체포된 유모 씨의 아내 황모 씨에게 보낸 메시지입니다. 이경우는 이 메시지에서 투자금 8,600만 원이 휴지 조각이 됐다며 가족과 지인에게 투자를 권유한 6천만 원에 대한 압박이 들어와 너무 힘들다고 황 씨에게 호소했습니다. 또 피해자가 해결됐다고 해서 믿었지만 큰 그림에 이용당했을 뿐이라고 주장하면서 너무 화가 나 미칠 지경이라고 피해자에 대한 적대감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면서 황 씨에게 3천만 원 정도만 도와달라며 한 번만 살려주면 당연히 더 큰 보답을 할 거라고 재차 호소했습니다. 자신은 말로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며 행동으로 보여주겠다고도 덧붙였습니다. 황 씨 측은 이경우에게서 이 메시지를 받은 뒤 차용증을 쓰고 총 4천만 원을 건넸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 돈은 앞서 공범 황대한이 진술했던 착수금 4천만 원과 일치하는 금액입니다. 황 씨 측은 이경우에게 건넨 4천만 원을 건넨 건 범행이 일어나기 1년 6개월여 전인데 이를 착수금으로 보기에는 너무 이르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돈이 공범이 진술한 돈과 다른 돈이었을 가능성과 이경우가 피해자를 향한 적개심이 진짜인지는 불분명하지만 유 씨 부부가 이런 감정을 이용해 교사했을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살인 교사 혐의로 황 씨 남편 유 씨를 체포한 경찰은 이들 부부의 계좌 추적과 주변 수사를 통해 이번 범행의 전모를 밝혀내려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네, 경찰이 오늘 변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는데 이곳은 이번 사건과 어떤 연관이 있습니까? 네, 이곳은 주범 이경우가 최근까지 사무장으로 근무했던 법률사무소였는데요. 경찰은 오늘 오전 서울 서초구에 있는 A 변호사 사무실에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A 변호사는 얼마 전까지 주범 이경우 변호를 맡아왔는데 어제 사임계를 제출했습니다. 또 A 변호사는 현재 강도살인 교사 혐의로 입건돼 이번 사건의 배우로 의심받는 유모 씨를 변호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범행 준비 단계를 도왔던 20대 공범 B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B 씨는 승용차 한 대를 사주겠다는 말에 범행 준비 단계에 가담했다가 지난달 중순쯤 범행에서 빠졌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A 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오후 결정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사회 1부에서 YTN 안동준입니다. 네,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에서 고등학생을 속여 마약을 탄 음료를 마시게 한 사건과 관련해서 경찰에 붙잡힌 피의자 2명 모두 아르바이트를 한 것뿐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서울수서경찰서는 지난 3일 서울 대치동 학원가 일대에서 고등학생들을 상대로 마약 성분이 담긴 음료를 준 혐의로 40대 남녀를 이틀째 조사하고 있습니다. 먼저 붙잡힌 40대 여성이 온라인 광고를 보고 한 아르바이트일 뿐 마약이 든 음료인 줄은 몰랐다고 진술한 데 이어서 이후 자수한 40대 남성 역시 같은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과 경찰의 수사 역량을 총동원해 마약의 유통과 판매 조직을 뿌리 뽑고 범죄 수익을 끝까지 추적해서 환수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강남 학원과 마약 음료 사건 보도를 접하고 이같이 말했다고 이도훈 대변인이 전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어 마약이 고등학생들에게까지 스며든 충격적인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이번 사건 강남 대치동 학원가에서 청소년들에게 마약 음료 먹이고 부모를 협박한 그런 범죄로 요약이 됩니다. 어떻게 이런 범죄가 일어났고 또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으려면 어떤 대책이 필요할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아직 드러나지 않은 피해 학생이 더 있을 수 있고 또 이번 사건에 배우가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도 나오는데요. 관련해서 오윤성 순천향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충격적인 사건인데요. 일단 2명이 경찰에 붙잡혔는데 두 사람 다 지금 아르바이트를 했을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나 봐요. 지금까지 어떻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일단 이제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사실이다라고 하는 그 가정하에서 아마 이제 분명히 어떤 그 조직이 기획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방금 말씀하셨던 그 음료수 병을 제조를 하고 또 사람들을 모집을 해서 나눠주고 난 이후에 그 피해자들로부터 부모님들의 전화번호를 받아가지고 일단 한 사람의 부모에게는 돈을 요구하는 그런 전화를 한 것으로 밝혀졌거든요. 그렇군요. 네, 그렇다면 이것은 이제 이 사람들이 원래 그 여기에 계획이 돼 있었는지 아니면 정말 자기 말대로 아르바이트를 한 것인지 그거는 이제 경찰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되겠지만 네. 적어도 이 사람 뒤에는 어떤 이런 목적을 가진 그 범죄 조직 비슷한 그런 단체가 존재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가정을 해도 크게 무리는 아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예. 그리고 학부모 한 명이 전화를 받았는데 그 전화를 한 사람이 조선족 말투를 쓰고 있었다 이렇게 제보를 했더라고요. 그러면 그 조직 자체가 국내가 아니라 해외에 있을 가능성도 어느 정도 추정해 볼 수 있는 겁니까? 네, 이제 옛날 이제 우리가 보게 되면 보이스피싱 같은 그런 경우에 조선족 말투를 썼다라고 하는 그분의 판단이 옳다면 그렇다면 이것은 또 통상 이런 범죄 같은 경우가 그 원래 이 모체가 우리 국내에 있는 것보다는 해외에 있는 그럴 가능성이 크거든요.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제로 그 해당 국가하고 우리가 만약에 어떤 뭐 범죄인 인도 협정이 있다 하더라도 일단 우리 국내보다는 사법권이 미치지 않는 그 외국에 있다라고 한다면 이 검거를 하는 것이 상당히 좀 어려울 수가 있다는 것이죠. 네. 이 조직이 작을 수도 있고 클 수도 있는데 일단은 마약이든 음료를 만들었잖아요. 분명히 만들어서 공급한 조직도 있을 거예요. 근데 보니까 그 안에 필로폰과 엑스터시가 검출됐다고 하던데 맞습니까? 예, 지금 이제 보도에 의하면 이 필로폰하고 엑스터시 두 가지 종류가 지금 검출이 됐다라고 나왔습니다. 이 필로폰 같은 경우는 사실 잘 아시지만은 이제 그 2차 대전 때 일본에서 만들어져서 우리가 이제 일명 그 히로뽕이라고 하는 히로뽕. 대단히 그 각성이 그 심한 그런 그 약물로 알려져 있는데요. 지금 이제 엑스터시 같은 경우는 이제 신종 마약이라고도 알려져 있었고, 그러니까요. 그것은 이제 의존성이 상당히 높고 흥분제라든가 또 환각제로 이제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 그 어떤 특징이 격렬한 춤을 추면서 머리를 좌로 우로 흔든다라고 해서 그걸 갖다 일명 도리도리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자관 그런 그 알려진 악랄한 그 두 가지 종류의 마약이 포함이 돼 있다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좀 충격입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이 약을 6명 정도 학생이 마신 걸로 알려져 있잖아요. 학생들 상태는 어떻다고 합니까? 원래 이제 첫날은 뭐 별 그게 없었었는데 나중에 이제 머리가 상당히 아프고 이제 그런 상황이 돼서 이제 병원에 이제 가서 그걸 확인을 해 보니까 결국은 이제 이것이 이제 경찰에 신고도 되고 또 그 학부모 한 명에게는 또 돈을 요구하는 전화도 오고 이렇게 해서 이제 종합적으로 이것이 어떤 그 맥락에서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 파악이 된 것이죠. 한 번 정도 먹은 거잖아요. 한 번 먹은 거로는 마약의 중도성에서는 안전합니까? 지금 이제 전문가들이 이제 거기에 어느 정도 탔느냐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핵심인데 지금 알려진 바에 의하면 지금 조금 그 미량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그렇다면 한 번 정도 만약에 그 이 학생들이 복용을 했다라고 해서 그것이 바로 중독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로 지금 현재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 보면서 마약이 우리 주변에 많이 퍼져 있다는 거 하나 하고요. 그리고 지금 피해자는 6명으로 알려졌는데 그 시음회를 했으면 더 많은 학생들이 가져갔을 가능성도 있잖아요. 아마 지금쯤 보도를 보고는 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제 그 들리는 얘기는 이 6명이 실제로 마셨고요. 나머지 그 학생들 같은 경우는 그 이 표면을 보면 상당히 좀 엉성하게 보여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갖다가 뭐 그냥 버렸다라고 하는 학생도 있고 지금까지 그렇군요. 얘기 나오는 학생들은 한 10여 명 정도 되는데 근데 이제 사실은 여기가 대치동 그 학원가 아닙니까? 학생들 입장에서는 지금 고등학생들이니까 어떤 그 집중력이 향상이 되고 기억력이 좋아진다라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쉽게 한번 먹어볼까라고 하는 그런 어떤 심리를 아주 악용한 그런 사례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심리를 악용하기 위해서 학생들을 범죄 대상으로 그럼 노린 걸까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보통 뭐 일반인들에게 저렇게 약을 줬을 때 아마 어른들은 잘 안 먹었을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학생들 같은 경우는 지금 집중력이 향상되고 기억력이 좋아진다니까 그럼 한번 그것도 돈을 내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무료로 제공을 한다니 한번 먹어보자라고 하는 그 청소년 특유에 있어서의 호기심을 좀 자극을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제 앞으로 밝혀야 될 게 많습니다. 지금 수사 당국이 여러 가지 조사를 하고 있을 텐데 수사는 어떻게 이루어지겠습니까? 수사 같은 경우는 지금 앞으로 이제 일단 이제 자발적인 신고 이외에도 네. 또 추가적으로 제가 이제 좀 걱정하는 것은 이것이 첫 번째 범행이냐 아니면 이전에 한번 어떤 소규모로 한번 해봤는데 네네. 사실 그 부모 입장에서는 자기 아들이 또는 딸이 그 마약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충격 아니겠습니까? 충격이죠. 근데 이거 마약 사범으로 신고하겠다라고 하면 앞뒤 가리지 않고 경찰에 신고를 할 수도 없고 그래서 혹시 돈을 갖다가 뜯겼을 가능성도 우리가 배제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경험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가지고 이번에 한번 좀 벌건 대낮에 강남까지 진출을 해가지고 한번 해본 것이 아닌가. 물론 이것이 처음이라 그러면 그나마 다행인데 그 이전에 있어서도 이 경찰의 입장에서는 관련되는 그 유사 사례에 대해서 수사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지금 이게 이제 마약이 연관된 범죄이기도 하지만 협박을 한 거기도 하고 또 학생들한테 이걸 마약을 먹인 거니까 여러 가지 범죄 혐의들이 엮여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짚어볼 수 있습니까? 일단은 이제 걱정을 하는 것이 그 학생들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모르는 상태에서 그 마약을 먹었기 때문에 그것은 뭐 실제적으로 그 어떤 사람이 자기가 이 마약하는 그 투약 사실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하지 않으면 처벌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별로 걱정을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이제 마약을 제조하고 유통하고 소지하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은 전부 다 처벌을 받게 돼 있는데 가장 핵심이 바로 지금 이번에 2명은 현재 도주했고 1명은 검거, 1명은 자수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 그 두 사람이 우리 아르바이트 때문에 몰랐다라고 계속 주장을 하게 된다면 그 사람들에 대해서 처벌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법적 근거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상당히 좀 보완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소위 얘기해서 퐁당 마약이라고 해서 술 같은 데 타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 가지고도 지금 명확하게 처벌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법적 그 근거가 없어서 지금 이제 법을 갖다가 보완하는 그런 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아예 처음부터 나는 마약조차인지도 몰랐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것을 밝혀내는 것도 이제 수사력을 좀 집중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당장 처벌할 수 있는 법이 없다는 겁니까, 그러면? 네, 지금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찰이 어떤 방향으로 수사를 해 나갈지 그게 이제 좀 주목이 되는 거죠. 아르바이트로 일을 했다라고 했으면 누군가한테 연락을 받았을 것이고요. 그 연락책을 일단 수사 쫓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언제 어디서 누구로부터 이것을 갖다 받았는가. 예를 들어서 이것을 뭐 어떤 우편으로 받았는 것인지 아니면은 뭐 그 사람에게 돈을 받기로 약속을 하고 사전에 만났는지 그러면은 어떤 그 중간 단계가 분명히 있을 것이고 지금 경찰에서도 아까 대통령실에서도 지금 검경이 아주 통합을 해서 끝까지 추적을 하라라고 하는 이런 지시까지 나왔기 때문에 경찰에서도 이 사건에 대해서 상당히 신중하게 그리고 아주 엄중한 그런 그 사태로 인식을 하고 철저하게 수사를 갖다가 해나갈 것으로 봅니다. 일단 수사를 잘 해나가는 것도 중요한데 지금 이렇게 모르고 마약을 먹이는 범죄들이 앞서 말씀하신 퐁당 마약부터 이번 사건까지 상당히 빠르게 이렇게 확산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미리 조심을 해야 될까요? 일단 이제 대한민국에서는 누가 모르는 사람이 주는 음료수 같은 경우는 이제 앞으로 안 먹게 될 것 같습니다. 믿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이 이제 기본적으로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는 이 학부모들이 자기 아들이 마약을 투약을 했다라고 하는 그 사실에 대해서 신고하겠다라고 협박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보도를 통해서 그것은 처벌받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도 이제 우리 학부모님들이 좀 안심을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런 일이 있으면은 무조건 112에 신고를 갖다가 우선적으로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이고 지금 학교뿐만 아니라 경찰 학원에서도 지금 이와 유사한 그런 사례 예컨대 강남에 있는 62개 초중 고등학교에 대해서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어떤 안내문을 발송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강남에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라 이건 대한민국 전체에 다 해당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번에 어떤 사건이 상당히 어떤 교훈적인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마지막으로요. 우리 경찰기정학과 오윤선 교수님은 이번 사건 보면서 상당히 충격받으셨잖아요. 이런 사건이 처음 일어난 거 아닙니까? 세상에 알려지기로는요. 지금. 지금 이제 뭐 여러 가지 마약 관련 사건들이 있지만 적어도 이제 자라나는 청소년들 대상으로 이런 식으로 무차별적으로 마약을 갖다가 이렇게 먹이는
그런 발상이 도대체 어디에서 나왔는가 하는 것이 이제 굉장히 걱정스럽고요. 그리고 이제 뭐 사실 작년 한 연말 정도에도 이 마약과 관련돼서 마약이 심각하다. 또 한쪽에서는 그렇게 심각한 것이 아니다라고 했는데 심각한 것이 이번에 완전히 밝혀졌죠.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정말 또다시 이 마약에 대한 어떤 개념 정립을 확실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어떤 일종의 경고성이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 조직을 반드시 찾아내서 뿌리 뽑아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오윤성 순천향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난달 코스닥 시장 거래 대금이 280조 원을 넘었습니다. 한국거래소 자료를 보면 지난달 코스닥 시장 거래 대금은 280조 2,401억 원으로 집계를 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10월 100조 7,724억 원과 비교하면 178% 늘어난 것으로 3배에 육박하는 수준입니다. 올해 2분기 중견 기업들이 체감하는 경기 전망 지수가 1분기보다 소폭 개선됐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중견기업 600여 개를 대상으로 분기별 경기 경영 실적을 조사한 결과 올해 2분기 경기 전망 지수가 1분기보다 0.7포인트 상승한 94.1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설비 투자 규모 전망 지수가 101.8로 부정 전망에서 긍정 전망으로 전환됐습니다. 수출 전망은 97.3으로 1분기보다 소폭 올랐는데 특히 자동차 분야에서 긍정 전망이 우세했습니다. 정부가 영종대교와 인천대교 통행료 인하를 추진합니다. 추경호 부총리는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영종대교와 인천대교 통행료 인하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종대교는 오늘 10월부터 기존 6,600원에서 3,200원으로 통행료를 낮춥니다. 또 인천대교는 오는 2025년 말부터 5,500원에서 2,000원으로 인하할 예정입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가 거주 중인 주택을 낙찰받아도 청약할 때는 무주택자로 인정이 됩니다. 불가피하게 임차주택을 낙찰받았는데 무주택 청약 혜택이 사라지는 문제점을 개선한 겁니다. 이동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제대로 전세금을 돌려받기 어려운 경우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거주 중인 주택을 경매 등으로 낙찰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 무주택 청약 혜택이 사라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무주택 기간에 따른 청약 가점은 최대 32점에 이르며 최근 3년간 수도권에서 무주택자의 주택 청약 당첨 비율은 90%에 이릅니다. 앞으로는 이런 피해자의 경우 청약할 때 무주택자 자격이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무주택 5년, 낙찰주택 3년 보유인 경우 무주택 8년으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현재는 거주 중인 주택을 낙찰받게 되면 유주택자로 분류되어 무주택 기간에 따른 가점을 받을 수 없고 특별공급 신청이 불가능하였으나 공급규칙이 개정되면 무주택자로 인정받아 청약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또 규칙 시행 이전에 임차주택을 낙찰받은 경우에도 소급해서 무주택자로 인정합니다. 다만 무주택자 인정 대상은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이면서 공시가격이 수도권 3억 원, 지방은 1억 5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분양주택과 달리 저렴한 임대보증금으로 거주를 허용하는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등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무주택 인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전세 사기 피해자에 대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이동호입니다. 지난 4일 부산에 도착한 국제박람회기구 실사단을 환영하는 부산 시민들의 열기 어떤가요? 대단하죠? 시민과 정부 또 민간 기업까지 나서서 부산 엑스포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요. 실사단은 마치 탑스타가 된 것 같다는 소감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부산이 엑스포 유치에 이렇게 공을 들이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는 이미 지난 1993년 대전 엑스포와 2012년 여수 엑스포를 경험했지요.
이번에 우리가 유치하려는 2030년 엑스포는 지난 두 번의 엑스포보다 급이 더 높습니다. 엑스포는 등록 엑스포와 인정 엑스포로 나뉘는데요. 인정 엑스포는 주최국이 부담해서 토지도 무상으로 제공하고 또 전시관도 직접 지어서 참가국에게 무상으로 빌려줍니다. 반면에 등록 엑스포는 참가국들이 직접 돈을 들여서 참가하게 됩니다. 앞선 두 번의 엑스포는 모두 인정 엑스포였습니다. 부산이 이번에 추진하는 행사는 등록 엑스포고요. 2010년 상하이 그리고 2020년 두바이 엑스포 역시 등록 엑스포였는데요. 지난 두바이 엑스포의 경제 효과 43조 원 정도로 알려졌습니다. 부산 엑스포 유치위원회는 5조 원의 비용으로 50만 개의 일자리 창출과 그리고 61조 원 정도의 경제적 파급 효과가 있을 거라고 추산했는데요. 지난 2002년 한일 월드컵의 경제 효과 17조 원, 그리고 2018년 평창올림픽 29조 원과 비교를 하면 2배에서 3배 수준의 효과인 겁니다. 2030년 엑스포 유치 경쟁도 치열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리야드, 그리고 이탈리아 로마, 또 우크라이나의 오데사가 우리의 경쟁 상대인데요. 이탈리아는 지난 2015년 밀라노에서 엑스포를 개최했고요. 우크라이나는 전쟁으로 시설이 파괴된 상황이어서 사우디가 가장 유력한 경쟁 후보로 꼽힙니다. 일단 사우디는 자금력이 막강하고요. 우리보다 6개월 일찍 유치전에 나서서 유리하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엑스포 유치는 171개 회원국이 한 표씩을 행사하는데 이미 70개가 넘는 나라가 사우디를 공개 지지 선언한 바 있습니다. 다만 무기명 비밀 투표이기 때문에 정말로 사우디를 찍을지는 투표함을 열어봐야 알겠죠. 부산에 온 첫날 극진한 환영에 감동을 느꼈다는 실사단. 오늘 저녁 광안리 해수욕장에서 불꽃쇼를 관람하고 공식 일정을 마무리합니다. 이후 후보 도시의 역량과 준비 수준, 또 국민적인 관심도 등을 심층평가해서 보고서를 작성하는데요. 이 보고서는 오는 6월 총회 때 회원국에게 배포되고 11월 말 프랑스에서 본투표가 열립니다. 이 때문에 실사단의 평가에 엑스포 개최 운명이 달려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정부와 우리 시민들이 보여준 열정에 실사단의 마음이 부산으로 향하면 좋겠습니다. 성추문 입막음 의혹으로 미국 역사상 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 기소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법정에 출석한 지 하루 만에 바이든 행정부가 법을 무기로 이용하고 있다면서 비난에 나섰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려 민주당은 법을 무기화하는 전례 없는 일을 벌이고 있다며 하지만 국민은 이를 지속하게 두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가짜 머그샷 사진을 넣은 이른바 무죄 티셔츠를 판매한다면서 링크를 걸어서 게시했습니다. 폴란드가 자국을 방문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현재 보유하고 있는 미국이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푸틴 대통령은 새로 부임한 미 대사 앞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의 책임을 또다시 미국 등 서방 측에 전가했습니다. 이상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폴란드가 전쟁 이후 처음으로 자국을 공식 방문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강력한 군사 지원 패키지를 선물했습니다. 미국 등 서방이 여전히 주저하는 전투기입니다. 4 migi były 29 z naszych zasobów, które pozostawały jeszcze w naszych zasobach, zostały w ciągu ostatnich miesięcy już przekazane do dyspozycji sił zbrojnych Ukrainy. 폴란드는 이 밖에도 미그 29기 6대를 추가로 전달 준비 중이고 한국과 미국에서 대체 전력이 도착하면 나머지 미그 29기 28대도 우크라이나에 전부 지원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군사 지원에 감사를 표하면서 러시아에 결코 굴복하지 않겠다고 화답했습니다. яким ми посилимо наших бійців і будемо захищати їх життя, бо вони ризикують своїм життям заради, я впевнений, ви це розумієте, заради не тільки життя українців, а заради майбутнього життя ваших дітей, дітей Європи. 폴란드는 현재 수용 중인 우크라이나 난민도 158만 명에 이를 정도로 우크라이나의 강력한 우방국입니다. 이런 가운데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책임을
또다시 미국과 서방에 전가했습니다. 이번에 새로 부임한 미국과 유럽연합 등의 주 러시아 대사로부터 신임장을 받는 자리였습니다. О том, что использование Соединенными Штатами Америки в своей внешней политике таких инструментов, как поддержка так называемых цветных революций, поддержка в этой связи госпереворота в Киеве в 2014 году. 이 같은 발언은 2014년 우크라이나에서 친러시아 정권을 축출한 유로마이단 혁명으로 이번 전쟁이 시작됐고, 이는 러시아를 붕괴시키려는 서방의 계획이라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한 것입니다. YTN 이상수입니다. 모스크바 크렘린 궁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알렉산드로 루카센코 벨라루스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1박 2일 동안 실무 방문을 위해 모스크바에 도착한 루카센코 대통령에게 양국의 공동작업 결과로 모든 분야에서 많은 성과를 거뒀으며 특히 경제 분야 협력 결과가 기쁘다고 했습니다. 루카센코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국정연설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병력과 장비 이동을 금지하고 즉각 휴전을 선언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브라질 남부의 한 어린이집 안에서 7명의 영유아가 괴한의 흉기에 찔려 숨지거나 다쳤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5일 아침 산타카타리나주 블루메나우에 있는 한 사립 어린이집에 괴한이 난입해 어린이들에게 흉기를 마구 휘둘렀습니다. 갑작스러운 공격으로 원생 4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으며 이 가운데 1명은 중상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5살 남성으로 알려진 괴한은 이후 방위군에 스스로 투항했습니다. 종일 하늘빛이 흐린 가운데 곳곳에 이슬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비구름 뒤로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볼에 닿는 공기도 꽤 차가운데요. 현재 서울 기온은 9.5도로 예년 기온을 6도나 크게 밑돌고 있습니다. 갈수록 기온은 내림세를 보이면서 주말까지 꽃샘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심한 기온 변화에 대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밤까지는 곳곳에 약한 봄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은 대체로 구름만 많은 날씨를 보이겠지만 중서부 지방에는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고요. 오후에 경기 동부와 영서에는 5mm 안팎의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1에서 4도가량 낮아 다소 춥게도 느껴지겠습니다. 서울 7도, 대전 5도, 전주 6도가 예상됩니다. 내일은 낮 동안에도 예년 기온을 다소 밑돌며 쌀쌀하겠습니다. 서울 15도, 대전 16도, 대구 18도가 예상됩니다. 주말에는 다시 맑은 날씨를 되찾겠지만 서울 아침 기온이 3도까지 떨어지는 등 기온 변화가 심하겠고요. 갈수록 일교차도 크게 벌어질 전망입니다. 현재 서울 등 서쪽 지방은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되면서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 보이고 있고요. 특히 전북은 매우 나쁨 수준까지 치솟아 있습니다. 이들 지역은 내일도 공기가 탁할 것으로 보이니까요. 호흡기가 약하신 분들은 참고하시고 대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원희다입니다. 최근 국민의힘 지도부의 발언이 논란이 되고 또 당 안팎에서 비판이 제기되니까 김기현 당대표가 오늘 책임을 묻겠다면서 공개 경고장을 날렸습니다. 오늘은 국회의원 수 축소와 민주당 의원들의 방해를 놓고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잠시 뒤 더정치 시간에 자세히 풀어드리겠습니다.